일단 여러분 내신 대비로 뭐 선생님 일단 필기를 얘가 왜 보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수학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학교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풀이 과정도 물론 그럴 수 있다. 학교 선생님께서 뭐 교육과정을 오버해서 가르치시면서 그걸로 꼭 풀어라 그러면은 그렇게 풀어야 서술형 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버리면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수학에서는 학교별로 큰 차이는 없어. 근데 국어는요 진짜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 세 분 계시면 선생님 세 명 생각이 다 달라서 필기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어떤 포인트가 출제 포인트고 특히 서술형에서 뭐라고 써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애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술형 대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 손에 익혀둬가지고 실전에서 시간 관리하면서 바로바로 써낼 수 있는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좀 가져온 거고요. 이건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하신 건지 내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서사라는 장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서사라는 거는 그냥 줄거리가 있는 문학 양식인데 이렇게만 규정을 해버리면 학문적이지 못해서 학문적으로 좀 규정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주제, 두 번째 구성, 세 번째 문체의 특성에 따라서 그 장르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뭐 설화, 뭐 신화, 뭐 민담 얘는 일단 주제 차원에서 많이 갈려요. 첫 번째는. 그리고 범주. 그래서 민담, 설화, 신화의 차이를 뭐 쓰시오 이런 서술형 평가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 객관식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지금 거기까지는 필기가 없는 걸 보면 그걸 구분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핵심은 뭐냐 그래서 야 줄거리야. 줄거리가 중요한 거야. 줄거리를 이해를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플롯이 구성이거든요.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여러분 다들 아는 인사배는 구성의 3요소입니다. 그러면 소설 읽어 나갈 때 왜 중요하냐면 주제가 직접 바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바로 보이는 거는 인물은 바로 보입니다. 사건도 거의 바로 보여요. 배경도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을 우리가 정보를 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집합 문제인지 경우의 수 문제인지 아니면 방정식 문제인지 함수 문제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수학에서 달라지는 것처럼 국어에서도 소설 그 다음에 고전시가 또는 비문학 접근 방법이 다를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그러면 소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 그 정보들이 인물에 관련된 정보인지 사건에 관련된 정보인지 배경에 관련된 정보를 분류하는 거고요. 인물, 사건, 배경의 관계를 보면서 작품을 읽어나가는 걸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했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이렇게 먼저 개념 세팅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딱히 뭐 출제 포인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여기는 출제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네 지금. 이거 선생님께서 좀 강조하셨니?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그렇죠. 흘러가는 식으로. 그리고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본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서사 장르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세팅을 하신 거고 특히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역사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좀 정리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거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신화, 전설, 민담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넘어갈게요. 뭐 출제 포인트가 딱히 없다고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발단부터 이제 구분을 좀 해놨는데 뭐 이게 발단이냐 전개일이냐 이렇게까지 묻는 건 요즘 없는 것 같다. 의미가 없고 일단 주인공은 허승이랑 세팅을 해놓으셨고 잠깐만 볼게요. 이건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이나 객관식 출제 포인트예요. 키워드로 들어갈 거야. 주제가 뭐냐고 물어볼 것 같아. 경전실 비판이고 정천실 비판이야. 자, 그러면 주제를 쓰라고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주제를 쓸 건데 어떤 장면을 주거나 어떤 구절을 찾아서 쓰라고 할 거야. 예를 들면 경제 현실을 비판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기억 니은 쭉 써놓고 거기서 고르시오 이런 게 나온다든지 또는 윗글에서 비판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을 찾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실 얘는 객관식으로 내는 게 더 편한 파트예요. 예를 들면 경제 현실 비판하는 부분을 찾으시오 1번, 2번, 3번, 5번 해놓고 오답 하나 고르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서술형으로 낸다면은 찾아 쓰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어떤 부분이 왜 비판이 되는 건지까지 이해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어떤 분이 경제현실이 비판인지 어떤 분의 정치현실 비판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특정 장면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인물 세팅하고 여기는 배경을 세팅한 거야. 자, 그럼 배경에
실제 지명이 들어가면 현실성이 높아진다는 개념 정리를 해주신 거고, 이런 건 객관식 출제 포인트예요. 남산도 역시 실제 지명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배경 묘사고요. 여기부터는 인물 묘사인데 보통 인물 묘사는 성격 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 제시로서 허생이 무능한 선비임을 알려주는 성격 제시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고 찾아 쓰는 혹은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등이 나옵니다. 어떤 갈등이냐? 아내와 허생의 갈등이에요. 아내는 아이 빨리 돈 벌어와라고 얘기하는 거고, 즉 실용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거고, 허생은 아이 뭐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 명문 얘기를 한다. 됐죠? 그럼 아내는 돈 벌어야 돼. 그 시절 돈 버는 건 뭐겠어? 공부해서 관직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영이 해라. 그 시절에 전형적인 전통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허생은 자기 수양이라고까진 하진 않아. 학교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지금 인법적으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인법적 정리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출제 포인트를 잡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장인바치가 뭐야? 산홍공상에서 지금 허생은 나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바치는 그럼 뭐야? 공리죠. 그 다음에 장사는 뭐예요? 상이죠. 그러니까 사실 허생의 처가 무리한 욕을 한 건 맞아요. 그 시절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장 신분이 높은데 아래쪽 신분의 일을 해서 먹고 살자는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다 밑줄 친 것들이 이런 산업공상과 이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양반에 대한 비판이 돼야, 그러니까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양반에 대한 비판이 되는 부분이라고 선생님께서는 정리해 주셨고, 그 이유는 그 시절에 밥벌이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었던, 근데 사람들 눈에 놓은 거죠. 그런 양반들의 어떤 무능한, 밥벌이도 못하는 그런 무능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보시고, 다시 한번 범죄라도 저지르려는 측면에서는 비판과 갈등이 가장 올라왔던 부분이다가 된 거죠. 그럼 봐봐, 여기는 갈등 해소인지 해소이 아니니? 일단 1차적으로 갈등은 해소가 됐죠. 왜? 누굴 수용했으니까? 부인의 의견을 수용했으니까. 근데 봐봐, 이게 보면요, 허생 자체도 갈등이 있을 거야. 내적 갈등이. 예를 들면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또는 장사를 하고 싶다. 근데 그 부분은 해소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쉬워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정리하면은 부인의 의견을 수용해서 10년 동안 학문 수양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된 거고, 나가버리는 장면은 앞으로의 사건에 대한 암시 부분이다. 자, 제가 지금 필기해주는 부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세요. 손으로 써야 돼. 왜냐하면 이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발단 이 부분도 손으로 써가지고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요점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여긴 지명이고,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필기는 변씨라는 사람이 있어. 자, 질문 답변을 하면서 이제 사건이 전개되고 있네요. 자, 근데 이거야. 그 당시에 양반들이 보기에 이 신흥부호들을 되게 상인이기 때문에 가장 천시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려는 걸 보면 허생의 성격이 보이는 거죠. 허생의 성격은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구를 했고요.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은 결국에는 그 인물들의 성격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생이 되게 당돌하고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들에서 되게 당당하거나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례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고, 또 그걸 알아본 게 이 제일 부자인 변씨죠. 변씨도 그런 허생을 알아봤으니까 돈을 내놨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변씨와 변씨의 주변인들의 갈등이죠. 어떤 측면에서? 허생에 대한 자세에서. 이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보고 변씨는 알아본 거죠. 그 장면인 거야, 여기는. 내가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봐봐.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사자성어를 써주신 거야. 허장선세, 그 다음에 교언영색. 당연히 얘는 뭐로 나오겠어요? 객관식으로 나오겠죠. 사자성어 객관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안분지조 이거 약간 좀 에반데 이거 안분지족이라 그런다고? 근데 어떤 선생님께서는 지금 약간 사자성어 꽂히신 것 같다. 사자성어 내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거야. 됐죠? 기억하세요.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변씨의 성격 뭐라고? 큰 상인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허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장사는 목이라는 거지. 얘가 지금이나. 그래서 어떤 장사를 했는지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 쭉 넘어가서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 2배로 사들였어요. 즉 이걸 뭐라 그러니? 매점 매석이라고 하죠. 매점 매석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투자금을 2배를 했지만 실제로는 매출은 10배가 난 거죠. 그러면 수익률은 1000%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제인 비판의식이 여기 보이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또 매점 매석을 계속합니다. 아까는 과일을 가지고 매점 매석을 했고 이제는 말총을 가지고 매점 매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 또 말총이 또 10배가 뛰어올랐고 또 수익을 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 빈섬인데 이 빈섬이 의미하는 것은 왜냐 봐봐. 기존의 정치 제도나 체제가 있으면은 뭔가 실현하는데 막히는 또는 권력과 어떤 다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신의 이상의 실현 공간으로서 무인도를 세팅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상 실현을 하는 건데 여기 뭐 이런 주석들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상적 공간인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체크해 놓으십시오.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뭐가 생긴 거야? 자본이 확보된 거야. 자본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제 다음은 자신의 이상 실현을 할 수 있는 이상 실천으로 가는 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고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쭉 얘기가 나옵니다. 뭐 얘기하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섬에서의 통치 이상적인 통치 이념에 대한 얘기인 거고 통치 이념은 덕치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께서 지금 사자성어 꽂히신 것 같거든. 사자성어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봐봐. 이런 통치 이념이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이념을 실현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을 누굴 데리고 하는 거야? 일단 도둑들 데리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시절이 그만큼 시대가 혼란스러웠던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설득을 했고 결국에는 이주를 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특히나 이 도둑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거든요. 이 비판의 대상은 누군 거야? 도둑이 아니야. 도둑이 아니라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인 거죠. 왜? 먹고 살 길이 있으면 뭐하러 도둑이 되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 이 장면의 의미를 지금 적어주신 거야. 장면의 의미. 우리가 뭘 할 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 자발적으로 문제 파악을 하라고. 두 번째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은 결국 돈이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런 장면의 의미로서 PS 구조도 보였을 거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해법이 나온 거죠 이제. 그리고 다들 의심을 했지만 실현이 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기했으니까 가야지.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먹고 살기 어떤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삶을 위한 조건으로 본 것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기본적인 자본이 있겠죠. 백냥. 두 번째는 뭐야? 가족이 있겠죠. 세 번째는 뭐야? 자본이 있으면 뭐 해야 돼 이제? 뭔가를 경제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제활동을 위한 소환 필요는 자원이겠죠. 동력이야. 동력. 그때는 소가 이제 밭을 갈았으니까 지금은 기계가 밭을 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생산수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본, 동력, 자원 또는 가족. 그리고 이미 뭐가 있는 거야? 땅이 있는 거니까 땅도 자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결국에는 이제 빈섬으로 갔어요. 자, 그럼 봐봐. 도둑들이 문제 원인이었는데 데려가 버리니까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허생의 성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성격도 있다. 근데 이 영적 성격은 바꿔 얘기하면은 야 직권층 니네 뭐 했냐는 거야. 허생 같은 애들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세워지는 거는 직권층에 대한 비판 의식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야.
여러분 그 이런 포인트도 그냥 놓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잘 잡아주셔야 돼. 이거 다 객관식으로 물어볼 거고 아니면 서술형으로 찾아 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눈으로 보잖아. 괜찮은데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 서술형 들어갔을 때 손으로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지금 사자성어인데 사자성어 좀 겁나 꽂히셨어. 좀 자급자족 기억하세요. 사자성어 나옵니다. 이거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시대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 무역으로 해결하겠다. 조선의 가난 어떻게 해결하겠다? 상업으로 해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해보니까 됐어. 이제 실현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하겠어? 이걸 근거로서 나는 주장을 하러 가야죠. 누구한테? 이한대장한테.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돈을 벌어라 이용우생이래요. 이용우생이 뭐다? 이롭고 풍요로움이래. 사자성어 딱 보여주고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일단 돈 문제가 해결해 나가면, 그러니까 즉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이 뭐라고? 그 다음이 예의라는 거야. 제도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제도를 성립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한계가 있대요. 그리고 자신의 이상과도 조금은 멀대요. 그래서 나는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이제 이 부분은요. 왜 써주신 거야? 이거네. 이런 작은 섬에서 너무 큰 돈은 화가 될 수 있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화가 되는 이유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두 번째는 뭐야? 과한 지식이 있으면 얘네가 또 다른 사람들을 장난질 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우매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뭐라고 선생님께서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리고 이거를 두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허생이 그만큼 철저한 이상주의자는 못됐다 라고 보통 비판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이건 헷갈리니까 내가 여기다 이렇게 빼버릴게.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냐? 현실과 유리된 사대부를 비판했다. 무슨 얘기야? 글을 하는 자들을 왜 없애버린 거냐? 이 인간들이 현실과 유리돼서 또 조선 같은 짓을 또 만들 거기 때문에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장면의 의미들을 갖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생의 이제 과정이 쭉 나오다가 일단 변씨한테 해결을 하고요. 10배로 갚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여기 허생의 한계 부분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장사 치라는 건 낮춤의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산업공상으로 보는 거야. 자,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경제가 해법이라는 건 알아. 근데 여전히 자신의 관점은 사가 최고라는 거고 상은 최저라는 거야. 나를 그렇게 봐? 라고 기분 나빠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허생의 한계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고. 그리고 집으로 복귀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이 허생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필기를 보셨든 아니면 논문을 보셨든 한 건데, 허생전을 가지고 조선의 경제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경제 체제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현대를 관통하는 경제 체제, 일단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있을 거고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사실 섞여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다 섞여 있어. 왜냐면 봐봐, 지금 중국 완전 자본주의야. 예를 들면 반면에 우리나라도 보면 복지 이런 거는 공산주의적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둘이 뒤지게 싸웠지만은 어느 시점부터는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와요. 사실은 어느 정도 섞여 있어. 그리고 그 균형을 계속 정치권이 잡아가는 거거든요. 좌파, 우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럼 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거는 사적 소유, 즉 공산주의에서 부정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입장인 거잖아, 사실. 그래서 오히려 사적 소유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욕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사적 소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적 소유가 재앙이라고 본다는 거죠.
대신에 뭐는 한다? 서로 풍류는 즐긴다. 술 친구는 한다. 야. 그러다가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엔 요점 정리라는 거죠. 자, 조선의 문제 원인 첫 번째 뭐라고? 무역이 없어. 무역 수단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어떻게 돼? 무역이 안 돼. 그리고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 경제 자체가 움직이질 못해. 그거를 열악한 유통구조라고 얘기하셨어요. 결국 자급자족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독점 같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장사치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윤을 취해버린다고. 즉 작은 자본 가지고도 독과점의 폐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결국 독점이 나온 거죠. 독점은 동요가 뭐야? 매점매석이야. 결과적으로 해친다는 거야. 정리하면 뭐라고? 조선이 경제제도가 취약했기 때문에 매점매석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민중이 힘들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완할 때 갈 차례인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운명론주 사고도 일정 부분 있다. 왜냐면 그 시절 사람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조선에 대한 한계를 계속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문제는 뭐였냐면 병자호란 같은 것도 어쨌든 조선의 역사적 문제였잖아. 그래서 이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겪었었던 병자호란을 극복을 해봅시다. 허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 실제 인물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들을 써주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성이 올라간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설득력이 높아져요. 사실성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변씨가 이화되게 소개를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사실성을 부여하고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북벌론 허구성 비판이라는 걸 바꿔 얘기하면은 그 당시의 통치 철학, 정치 철학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 방법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결론을 알아. 결론은 뭐야? 실학이었겠죠. 근데 당시에는 그게 실학이 해법일 수도 있고 성리학이 해법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지게 쌓았던 거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드디어 만난 거죠 이제. 자, 그럼 이 행동은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허생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거고, 탁상공론이라는 사자성어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럼 봐봐. 이미 지금 나는 거절을 하고 비판하는 입장에서 신임받는다는 거는 부정적이라는 얘기야. 근데 부정적인데 신임이라는 반어를 썼으니까 반어의 의도는 조롱이라는 거죠. 이면은 반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와룡성경 상초로는 뭔지 알지? 삼국지 내용이고 삼국지의 소설 고사 인용해서 써주신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어딨냐? 이거네. 자, 해법 첫 번째야. 뭐라고? 너 나를 천거해. 근데 그런 인재 등용은 안 된대요. 깝깝하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해법이야. 나 몰라. 아유, 그래 알아서 해줄게. 자, 두 번째. 명나라 애들이 똑바로 지금 못 살고 있어. 우리가 도와줬는데, 자, 우리 은혜 갚아야 돼. 은혜를 어떻게 갚아? 왕실과 결혼을 시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권력자들을 처단하자는 거야. 또 이것도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라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라고요. 안 된대. 두 번째는 얘네는 사실 무능한 애들이잖아.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층을 작살내고 명분대로 명나라의 망명자들을 대우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야? 최소한 명분을 살리라는 거죠. 다시 실리를 추구해라. 안 된대. 좋아. 명분이라도 추구하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시골 뭐 하겠다고?
뭐야 씨발 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아 좀 해줘 그러면. 야 똑바로 얘기해라. 잡아. 우리가 큰 일을 대업을 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천하의 호걸들과 즉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인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큰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인재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해야 돼. 즉 사전 준비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해법으로 세 번째인 거죠. 뭐 하자고? 청나라를 속여보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1. 유학 가서 벼슬 한번 시켜보자. 2. 경제적인 무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다시 1. 정치적 교류를 하고 2. 경제적 교류를 하자. 왜? 그 당시에 대국은 어쨌든 그 당시에 국제 질서의 중심은 중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청과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교류를 하자. 특히나 우리의 예의범들 버리고 일단은 철저하게 쟤네의 강점을 소화하자는 얘기야. 그랬더니 뭐래 이제 여기는 그 효과에 대해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랬더니 또 이제 거절하는 거죠. 왜? 사대부들은 사대부의 예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머리를 깎습니까? 그러면서 사대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야, 너희 전쟁 났을 때 뭐 했냐 이거야. 더군다나 중국에서 보면은 오랑캐 땅인데 뭘 자칭 그런 걸 하고 있어. 얼마나 너희는 무능하고 때때로 비논리적이냐는 거야. 맞잖아. 너희는 오랑캐인 애들이 뭘 너희가 오랑캐가 아닌 척을 하냐고. 허세나 부리고 말이야. 그리고 의복에 대한 비판도 하는 거예요. 흰옷 그거는 초상 났을 때나 입는 거야. 그리고 상투 이거 오랑캐 습속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번옥이라는 사람 실리 추구했어. 무령왕 역시 실리 추구했어. 너희 명분을 얘기하고 있으려면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지. 너는 입만 떠들어. 그런 얘기란 거야 이제. 불법으로 허구성까지 비판. 명분만 얘기하지 실천 안 한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화를 내고 도망가고. 그런데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도망가는 거 되게 웃기기 때문에 유순발 마지막 결말 요약 정리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왜? 허생이 없으니까 여운이 남겠고 한계가 보였을 거고 허생의 성격을 보여준 거고. 그래서 그것을 설화적이다 아니면 스토리가 풀리다가 말았으니까 비관적이다 동시에 앞으로도 안 될 게 보이니까 암시적이다라는 키워드 얘기하면서 끝나셨네요. 됐습니까? 지금 이제 필기 제가 이렇게 잡아드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출제 포인트야. 그게 객관식이든 서술형으로 찾아 쓰라 그러든 특히나 사자성어 쓰라는 건요. 서술형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 그냥 외워두세요. 왜냐면 사자성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지금 보이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스토리는요 객관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흐름을 잘 보시고 손으로 쓰세요. 더군다나 뭐야 이게? 스토리와 장면과 장소와 줄거리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흐름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봐봐. 인물과 인물의 성격 그 사람들의 가치가 당연히 묻습니다. 근데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보이시죠? 그래서 이유 찾아 쓰라고 그러고 이 내용 쓰라고 나올 거야. 얘는 무조건 출제 포인트야. 잘 기억하십시오. 허생, 변씨, 이유하는 일단 객관식 무조건 낼 거고 필요하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부분을 찾아 쓰라고 나온다고. 이 부분을 찾아 쓰라고 나온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 쓰라고 나온다고.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손으로 쓰셔가지고요. 자, 이쯤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 고향도 지금 수업하셨던 건가요? 네. 고향을 지금 얼마나 하신 거지? 아예 끝까지. 이거밖에 없는데? 1분은 나와. 이걸 왜 엮었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지금 스토리가 두 개라는 거잖아.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 있고 내가 서울을 가는 과정에서 그를 만났고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다가 나중에 동질감으로 바뀌고 이닝치 시점이면서 내부 이야기는 정작가 시점이다 라고 그의 신세 타령에서 이제 그의 고향은 하면서 그의 얘기 내부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인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가 그 이야기니? 여기까지가 그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 그의 이야기, 결국 그의 이야기네. 됐어요? 그럼 그의 이야기 속에서는 결국에는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어려운 사실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이런 장면의 의미들, 그 다음에 그 일제 강점기 어떤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인물의 성격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냐, 어떻게 해서 중국을 할 수 있게 되냐, 다 해. 어떻게 다 한 거야? 그만큼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건데 그게 잘 나가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살기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규슈 탄강도 갔고 오사카도 갔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공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간 거니까 그만큼 힘들었겠죠. 근데 또 뭐야? 한계가 또 있는 거야. 벌었다가도 방탕해져.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향을 또 간 거야. 그런 이 인물의 성격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 고향이 또 없어요. 폐허가 돼버렸고 인간으로서 삶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주의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 묘사라서 사실주의라고 쓰신 것 같다. 이런 포인트들 잡아서 출제하실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주제고 이 주제를 쓰라고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거는 출제내기 힘들 것 같고, 이 정도만 필기해 보시면은 느낌은 다 잡히실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정리하시고, 사실 이제 약간 여러분 국어 내신이 상대적으로 좀 이 지역에서 쉬운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수학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거기서 좀 이미 피로도 좀 느끼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국어는 암기 과목처럼 이렇게 한번 같이 정리하고 필기하고 복습 정도 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좋은 점수 나올 거니까 정리 잘 하시고, 손필기 영상 한 거는 유튜브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놓친 포인트 있으면은 2배속으로 빨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